같은 교훈을 가진 세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그다음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 뭐 주변 이야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의 교훈은 똑같은 교훈이 돼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네.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 직전의 이야기를 멈춰야 돼요. 결말을 맺지 말고 궁금함 극도로 가중되는, 호기심이 극도로 가중되는 그 클라이막스 직전에서 이야기를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듣는 사람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 궁금한 상태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시작하다가 또 클라이막스 직전에 호기심이 극도로 자극되는 그 시점에 또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증이 엄청 가중되겠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야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궁금증이 극도로 가중되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멈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결말을 짓지 말고 네. 클라이막스 직전에 다 멈추고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이야기를 결말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 교훈과 관련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와 관련된. 그래서 그걸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 어필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메타포를 끝났다 이 말이죠. 요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완전히 예술이네. 여러분들이 주말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주말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딱 클라이막스에서 클라이막스 궁금하게 끝나잖아요. 끝나요. 일주일 동안 엄청 궁금하게 만들죠. 네네. 아 진짜 저 맞아요. 사람이 드라마신가? 그러니까 딱 그 궁금한 그 시점에 딱 끊어버리고 그냥 일주일 궁금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말 드라마 하면 또 그 클라이머 직전에 또 끊어버려.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끝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엄청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지.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건 뭐예요? 무의식에 연결된다. 즉 체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체면에 걸리게 만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도로 집중된 그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교훈과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남아있는 스토리를 마무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에 이게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인이 되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메타포입니다. 근데 정말 또 어렵기도 해요. 어렵게 하죠. 어렵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은 아유. 자, 사람을 치유 변화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밀턴 에릭슨은 이 다중 메타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어떤 사람 내담자를 상담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네, 우울증이 있네, 어쨌든 그 사람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는 세 가지의 메타포를 이렇게 세 가지, 다섯 가지 메타포를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그 메타포를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주 중요한 시점, 정말 궁금증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또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또 호기심이 극도로 가중되는 그 시점에 또 멈추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또 하다가 또 그 극도로 호기심이 올라가는 시점에 멈추어서,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적합한, 그 내담자의 치유와 변화에 적합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머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고,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치유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 말이죠. 제가 대학 1학년 시절이었어요. 1학년 때, 자, 그냥 차비만 들고 제가 입학금을 부모님 대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차비만 들고 왔거든요. 차비만. 당연히 차비만 들고 왔으니까 서울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국주국 농배달, 노가다, 호퍼집에 웨이터, 참 가진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대학 1학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게 쉽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위에 형님이 계신 형님하고 자취 생활을 잠깐 같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형님이 보름 동안 해외 출장을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는 용돈이 있는지 없는지 시기가 나서 가버린 거죠. 동생이 용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있으라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제 돈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났고, 안양 팔동에서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까지 그때 98번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표가 없잖아요. 음종이죠, 음종이. 음종이를 넣고 버스를 타고 막 다녔어요. 한 번은 운전기사한테 덮여가지고 이제 바로 중간에 버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 어디냐면은 독산동에서 내려가지고 안양 팔동까지 걸어가니까 시간이 한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한 일주일 제가 굶었나 봐요. 일주일 굶으니까 머리가 진짜 노랗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는 선배한테 가서 내가 점심이나 한번 더 먹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또 쫓겨날 생각을 하고 꼼짝이를 하나 넣고 98번 버스를 타고 이제 노량진역에 내려서 걸어서 흑석동으로 갔죠. 근데 우리 이제 4년 선배예요. 중앙대 성공방송학과. 그분 83학번이죠. 그분 이제 하숙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동문아, 야, 30분만 좀 일찍 오지. 그러면 나랑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집을 나왔죠. 다시는 내가 누구한테 얻어먹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논 네마지를 가지고 시골에 농사를 지었는데, 논 네마지를 가지고 서울대학을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그냥 진주에 있는 누구 집에 식무살이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는 혼자 남겨지게 됐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혼자 15리길을 끌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이 혼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도시락을 쌀 수가 없잖아요. 도시락 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김치, 뭐 장아찌, 뭐. 근데 다른 애들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반찬이 뭐냐면은 계란도 있고 뭐 소세지도 있고 뭐 오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은 항상 다 고역이었어. 배가 고픈 게 고역이 아니라 내 도시락을 내놓는 게 고역이었어. 왜 쟤는 맨날 김치밖에 안 싸오지? 왜 그때는 이제 애들 보면은 도시락을 막 같이 갈라먹고 그러잖아.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 반찬도 먹고 저거 반찬도 먹고. 근데 나는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점심시간에 나는 이제 교실 밖에 나가버렸지. 화장실에 한 30분 동안 숨어 있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되면 점심을 먹는 것처럼 하고 교실로 들어오고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소풍이 됐어요. 가을 소풍. 가을 소풍에는 주로 이제 뭘 싸가냐면 뒷밥을 싸거나 뭐 계란을 싸거나 뭐 어쨌든 그나마 시골에서는 괜찮은 도시락을 싸가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 말자. 그래서 도시락을 또 안 싸갔죠. 그래서 그 소풍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도시락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호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바위 뒤에 나는 숨어 있었어요.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바위 뒤쪽에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제가 이 센터를 2000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센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서울 종로의 연세스피차원이라고 우연히 스피치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대충 강의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서울 종로 일대에
스피치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 강의 한 번씩 다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중에 어떤 제자가 부천에 스피치 학원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작한 게 인천 스피치 앤 리더십 학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기에 뭐 여기 뭐 전혀 경험 없이 하니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200만 원씩 적자에 뭐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고 뭐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도 못 가고 강의실에서 자고 우리 총장님도 보니까 찜질방에서 뭐 14년 생활했다고 그러더만 저는 저기 강의실에서 한 5년을 생활했어요. 강의실에서 한 5년을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활을 하는데 그 저기 건물주인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득 머리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진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절망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그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쪽에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에 문이 또 하나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한쪽에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그 반대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 또한 그 만약에 그때 그 건물 나가라 센터 건물 나가라 거기에 제가 매몰되고 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그 창피함 중학교 1학년 그 창피함 거기에 제가 또 매몰되어 있다면 그리고 저기 대학 1학년 때 그 선배집에 갔을 때에 정말 점심을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매몰되었다면은 제 인생은 답이 없었겠죠. 근데 그 끝은 끝이 아니다 이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들리면 애벌레의 삶을 마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마감하려면 평범한 안전지대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평범한 안전지대를 빠져나오자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쇼생크의 탈출에 보면은 자 두려움은 나를 가두고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 감옥의 벽, 교도소의 벽을 뚫고 놓을 수 있는 그 20년간의 작은 망치로서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다면은 그 자유는 없는 거죠. 결국 그 교도소에 갇힌 그 구속은 또 다른 자유의 시작을 의미를 했다. 저는 저의 삶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 나가라 이제 5개월 정도 새가 밀려버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은 모든 보험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무료 강의를 해드리겠다.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알리안스 제일생명, 뭐 교보생명, 뭐 그리고 저기 외국계 생명보험이 있는 저기 뭐죠? 아니 그거 말고 있어요. 프리덴시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어. ING. 자, 그 보험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무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NG 생명하고 아다리가 된 거예요. 제 일정을 보고 야, 당신이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우리 보험회사 FC들이 사무실 찾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이 정신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ING 생명의 가장 큰 그 센터가 어디냐면은 강남에 보면은 한성 지점이가 있어. 한성 지점. 청명동인가 청남동인가 한성 지점인데 거기에 한 FC들이 한 400명이 돼요.
그래서 ING 생명의 새벽형 인간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6시부터 8시까지 거의 한 2년을 해버렸네, 제가. 계속 가서 운명의 차를 외치고 있어 막 1등기 강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ING 생명에서 저희 스피치 센터에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죠. 토요일 1일 집중 코스 이런 거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내내 이제 스피치 훈련을 하는데 그중 전체 8시간 과정인데 6시간은 실내에서 막 뭐 자신감, 동기부여, 두려움 극복 뭐 이런 걸 막 하고 그리고 마지막 2시간 지하철에 나가 지하철 스피치 치는 거예요. 지하철 스피치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하철에 막 석칸부터 10번째 칸까지 쭉 돌면서 이제 하는데 그 ING 생명 보험 FC들한테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막 실적이 2배, 3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성 지점에 또 다른 지점을 옮겨가고 막 그래서 제가 초기에 스피치 학원의 기반을 만든 거예요. ING 생명에. 그래서 지금도 저랑 그 연락하고 있는 분이 이동윤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성 지점의 부지점장이었거든요. 지금 그 어디야 그 천안 하고 있는 그 아산시에 지금 그 시장 비서로 있어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어.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뒤에 NLP를 하고 체면을 하고 뭐 성공 동기부여를 시키고 해서 지금 이 참만남 치유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절망의 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도시락을 싸가고 저기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어떤 분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저를 구제한 이명희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저한테 와서 동문아 같이 도시락 먹자. 그 선생님이 도시락을 2개를 싸오신 거예요. 제가 도시락을 안 싸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같이 도시락을 먹자면서 도시락을 하나를 더 싸오셔서 저를 먹이면서 돌멩이 이야기를 했어. 돌멩이. 저 돌멩이도 가치가 있다. 가치. 돌멩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가치가 있는 게 돌멩이다. 저 돌멩이가 집을 짓는 데 쓰면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다리를 짓는 데 쓰면 다리를 짓는 재료가 되는 거야. 근데 저 돌멩이가 사람을 죽이잖아?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어. 문제는 저 돌멩이는 집 짓는 도구가 될지 살인 도구가 될지 스스로 선택을 할 줄 몰라. 근데 니는 있잖아. 니는 선택의 기능이 있다니까. 니는 최고의 위대한 인생을 살지 뒷골목의 깡패나 범죄자처럼 최악의 인생을 살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니한테는 있단 말이야. 그 선택의 힘을 발휘해봐. 자, 그때 제가 선택의 힘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희생을, 누나의 희생을 2배, 3배, 아니 1배로 보상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 선생님이 대학 갈 때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질문을 매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새 교과서 첫 페이지, 새 노트 첫 페이지에 그 질문을 쓰고 매일같이 그 질문을 봤어.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 그 5년을 보다 보니까 내 두뇌 회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질문 하나에서 그냥 두뇌 회로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 번도 그 특별한 인생, 빛과 소금 같은 인생에서 벗어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참만한 심리 가족을 제가 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힘은 죽일 때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저한테 걸어와서 도시락을 주셨던 선생님의 그 위대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 1학년 때 이제 그 선배 집을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2번 다시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지건성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뭔가 베풀어 나누는 삶을 살지, 밥 한 끼를 얻어먹는 인생을 살지 않아. 나는 밥을 사는 사람이 되지. 뭔가 주는 인생을 살지, 내가 얻어먹는 인생을 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그때부터 강하게 이제 뭘 했냐면은 방문 판매를 시작했어요. 냉장고 악취 제거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정보대에 보니까 그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떼가지고 신림동 달동네, 뭐 사당동 달동네, 뭐 어디야 저기 뭐 흑석동 뒤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냥
저쪽 안암동 달동네 찾아다니면서 냉장고 악취제를 팔았는데 근데 아줌마들이 그렇게 잘 사주는 거예요. 아, 뭐 거지 같은 대학생이 와서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25,000원짜리인데 5만원 주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말 목돈을 벌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대학 1학년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우연히 이제 우리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는데 우리 대학생들 선배 소개로 그 학원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도순 씨라는 사람, 성우 송도순 씨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그때 송도순 씨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근데 두 아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학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박형재, 둘째 아들이 박진재 두 아들인데 영어 점수가 45점 막 35점 이렇게 나와. 근데 학원에서 못 따라가니까 저한테 개인 과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95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장미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어요. 야, 어떤 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송도시 아들을 한 달 만에 50점 이상을 올렸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미 쇼핑센터 아래 지하에 할아버지 돈가스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원 교군학원이라는 학원이었거든요. 학원생이 150명이 150명 전체를 돈가스 뭐 파티를 해준대. 그것도 사흘에 걸쳤어. 뭐 월요일은 뭐 1학년 뭐 화요일은 뭐 2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가스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반에 들어오려면 2달을 기다려야 돼. 정동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학원에 제가 부원장이 되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월 700에서 1000만 원을 제가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그래서 제가 28살 때 번 돈이 1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 그렇게 이제 돈 맛을, 근데 그게 사실 일을 하게 된 계기지만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없앴죠. 그래서 어쨌든 20대에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20대를 대학을 잘 다녔을 뿐만 아니라 남들은 평생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평생 돈을 벌면서 살잖아요. 저는 28살에 10억을 가져보니까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돈이 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는 28살 그 경험을 해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돈을 위해서 인생을 안 살 거예요. 만약에 그 경험을 안 했다면 지금도 돈을 위해서 살 거예요. 우리 그 황정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레사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람들 만나보면 99.9%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대부분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정동 교수님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너무 특이했다. 자기도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처럼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너무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거의 큰절을 하듯이 인사를 하면서 저랑 인간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이 황정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조만간에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28살 때 그 경험을 빠르게 안 했으면 지금도 돈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돈이 필요해 사실은. 뭐 애들 많지 뭐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궁핍하지만 난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27, 8살 때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20대에 보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돈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낭비할 뻔했다 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세 번의 이제 절망의 경험 속에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진정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정 빛과 소금 같은 가치 있는 삶이 뭔지, 거듭난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또 다른 열린 문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저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가 3번의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3번 아니라 뭐 4번, 5번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그 절망의 그 닫힌 문 반대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정리한다면 요거는 이제 구조의 구조.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교훈적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로.
자, 우리 이제 이 책에는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얘는 3가지 이야기를 했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3가지의 또는 5가지 좋아요. 5가지 정도의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한다. 이야기를 준비한다. 그거는 나 자신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옛날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저만의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풀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해봐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전개를 하다가 끝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호기심이 나는 정말 궁금한 우리 그 주말 드라마를 보면은 저 다음에 어떤 장면이 올까 궁금한 그 지점에 드라마 끝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궁금한 지점에 이야기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시작하다가 정말 궁금한 그 지점에 또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다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그 지점에 이야기를 멈춘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이 극도로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극도로 호기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극도로 집중력이 강화된다. 집중이 강화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트랜스에 들어간다. 즉 체면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극도로 궁금한 상황에서는 딴 생각을 할까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네.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때 그 이야기의 교훈과 관련된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 잠재의식에 박혀요, 안 박혀요? 박히겠죠. 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 반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에 기는 이유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에 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린 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에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에 나머지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정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리했죠. 기억나세요? 네. 예? 아니죠. 제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정리했지.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라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대단한 치유 메타포, 다중 메타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메타포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거 아주 자유자재로 쓰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요. 네네. 스토리를 자, 다시 메타포는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 넣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준비해서 구성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남자한테 잘 전달이 되고 치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의